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9월 29일이고요. 이번 시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라 에너지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 간의 그러한 관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인지, 그러한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에너지가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적인 시장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러한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앞으로에 대한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이제 합리적인 방향인지 그러한 것들도 본인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에 대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 아리백이라는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에 대한 캠페인에 대한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100은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 100입니다. 그래서 재생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100%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캠페인이고요. 어떠한 이제 강제성이 동반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러한 캠페인에 가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좀 이제 어떤 기업의 수출 품목을 수입하지 않겠다, 혹은 아리백을 사용하는 기업들 품목만 사용하겠다, 아니면 대체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기업들이 좀 몇몇 발생하다 보니까 이 R200에 대해서 좀 이제 자율적인 캠페인의 의미가 있지만 어느 정도 강제성도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는 이제 기업이 사용해야 하는 전력을 2050년까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장 안에다가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만들어서 바로 보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에너지를 썼더라도 그 재생에너지를 다른 데서 구매를 했다면 그만큼의 사용한 전력만큼 다른 에너지를 그 재생에너지를 구매를 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은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그런 이 취지가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최종 목적은 이제 탄소 중립이죠. 네,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시키는 거 당연히 좋은 방향이고요. 탈탄소를 시켜서 탄소 중립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단순하게 이 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린다고 되는 것인가? 혹은 이제 좀 다른 이제 한계라든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에 대해서 그런 걸림돌은 없는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에너지 소비량을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저 아리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그런 이제 다른 에너지를 좀 섞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내역을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이 8,392테라와트시고요. 미국이 4,065테라와트시, 인도 1,400테라와트시 해갖고 줄줄이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이제 꽤나 높은 순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중국보다는 훨씬 낮긴 하지만 지금 이제 상위 이 10, 그죠? 10개 국가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탑3 정도의, 탑 7이죠. 예,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독일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프랑스, 뭐 영국 할 거 없이 네, 웬만한 유럽 이 국가들보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소비 전력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소비 전력이 이렇게 탑 10이긴 한데
사실 이제 다른 국가들에 대비해서 인구수가 작습니다.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비 전력이 높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이 뭐 소비를 엄청나게 크게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정한 이제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4%고 유럽 EU보다 16.4%보다 훨씬 이제 높은 그런 이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석유화학, 금속 기계 산업 등에서 특히 이제 전력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소비 전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국민 수가 작은데도 탑7에 위치한다라는 점, 그리고 제조 산업이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 소비량 특성 자체는 어떠한 국가와도 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도 지금 소비 전력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나라보다 국민이 3배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산업에 대한 소비 전력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확실히 좀 이제 이 두 국가가 전력 소비가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에너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표는 지금 이번에 발표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실무안입니다. 그래서 2030년 계획을 했을 때 원전 에너지가 31.8% 정도 비중을 잡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가 21.6%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까지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0.6% 정도로 차지를 하였는데 이제 2024년 대비해서 21.6%까지 이렇게 2030년에 10.11%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NG가 25%고요. 석탄에너지가 17.4%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신재생에너지만 포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태양광과 그 다음에 풍력에너지가 포함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수력 발전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러한 에너지원들을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재생에너지고요. 독일과 같은 그런 국가들도 태양광과 풍력만 사용해서 모든 이제 재생에너지의 그런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좀 이제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중만 좀 보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수소에너지라든지 그런 이제 기타 에너지원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수력 발전과 양수 에너지가 양수 발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38년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32.9%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까지 진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소 암모니아도 높아지고 5.5%로 기타 에너지원도 4.6%로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석탄이 10%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LNG도 11.1%로 결국에는 이제 무탄소 에너지를 보았을 때는 2038년에는 70%까지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에 대한 캠페인의 최종 목적은 결국에는 탄소 중립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32.9%인데 이 다른 국가들은 이 2038년 정도 되었을 때 40에서 50% 이상까지 증가시킨 국가들이 많을 거고,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32.9%가 부족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소비 전력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고, 그 중에 이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4%로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리백에 대한 그런 캠페인에 대한 의의를 보시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을 해서 내가 뭐 석탄을 쓰거나 LNG를 쓰더라도 이 재생에너지를 그 쓴 만큼 구매를 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32.9%라는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R200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에 대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32.9%가 2038년이고요. 그 이상 갔을 때는 더 이제 비중이 증가할 수 있어서 사실 그 R200을 달성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웬만해서는 생기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에너지 계획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무탄소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는 확실히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이 수치 중에 하나는 화석연료 소비량에 대한 상위 국가들입니다. 중국이 이제 140 엑사줄 단위거든요. 이게 엑사줄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이 2위 76 엑사줄, 인도가 35, 러시아, 일본, 이란, 사우디,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또 대한민국의 상위 9위에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국가들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인 이제 총 소비량을 보았을 때 사실 대한민국까지 한 10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1, 2, 3위 정도가 이 석탄 소비량이 화석연료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1, 2, 3위가 이제 석탄을 극단적으로 줄였을 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석탄량이 엄청나게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중국도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생에너지 발전 보고서 분석을 해보면 화력 비중은 46.1%로 훨씬 높죠. 우리나라보다. 여전히 높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풍력 에너지라든지 이 태양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6% 정도 되는 그런 설비 규모를 차지를 했고요. 설비 규모가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효율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수 발전도 이렇게 1.7%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통 수력 발전도 12.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1.9% 정도로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 1.9% 차지하는 것이 56기가와트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중국도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핵에너지를 아예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나를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 쪽이 지금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이고요. 좀 있으면 이제 80개 이상의 그런 원자력 발전을 지금 이제 완성을 시켜서 프랑스보다 더 많은 수량을 차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재생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지금 점점 높아져서 2022년에는 26%였는데 지금 38%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리뉴어블이라고 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네, 수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뉴어블이 이렇게 26%라고 해서 태양광과 해상 풍력만 26%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일본의 재생에너지 비중보다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도 결국에는 20%까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다시 확대시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좀 이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같이 늘리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도 지금 서부 황무지에 파리 5배 크기의 친환경 에너지 선지가 조성되고 있고요. 파리 5배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엄청나게 큰 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크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서부 황무지, 우리나라는 이런 황무지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미국 아니면 이런 인도처럼 큰 그런 놀고 있는 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인도도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외에서는 이미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고요. 이 재생에너지를 이제 출력 조절하면서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배터리 ESS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하면 그런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비용이 연간 13조 원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솔라셀에 대한 그런 이제 발전량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주요 국가들은 거의 100%까지 도달하는 국가들이 몇몇 있죠. 그만큼 지금 전력에 대한 생산량이 태양광이 엄청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돈을 주고 뭐 연료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빛만 비추면 이제 거기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태양에 대한 에너지를 좀 공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드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에는 당연히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독일을 주축으로 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싸게 사용하고 있던 석탄 에너지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비용 증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비용을 이제 전기세 인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독일 매체에 따르면 독일 통계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이 이 킬로와트 시당 평균 41.6센트로 EU 27개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28.5센트보다 46%나 높았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전기료가 비싸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가 이제 그 다음 순서였고요. 아무래도 그런 석탄 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좀 중점적으로 몰두하다 보니까 전기료는 자연스럽게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헝가리는 이제 굉장히 이제 싼데요. 11.1센트. 근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천연가스, 그다음에 노르웨이는 수력 발전으로 이렇게 좀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비용이 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도 좋긴 한데 결국에는 이 전기세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에 재생에너지를 늘렸을 때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국가별 에너지 균등화 비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석탄, 원자력, 가스복합 발전, 해상풍력, 유상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등 이제 이렇게 6가지 에너지원에 대해서 각 국가들의 에너지 단가를 비교를 해 놓은 건데요. 일단 한국을 보시면 지금 이제 해상풍력과 이 태양광 먼저 보겠습니다. 해상풍력이 지금 160.98달러입니다. 메가와트 시당. 그 다음에 태양광은 96.56달러입니다. 태양광도 비싸긴 하지만 해상풍력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단가가 아직 없고요. 근데 미국을 보시면 해상풍력이 65달러, 메가와트 시당 65달러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44달러로 굉장히 싸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50달러 수준이고요. 태양광이 해상풍력도 81달러밖에 하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62달러 수준이고 태양광이 해상풍력은 89달러.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이 200달러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도 172달러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비해서 태양광이 좀 2배 이상 비싸고 해상풍력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비교했을 때는 태양광 2배고요. 해상풍력도 지금 2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량을 늘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비율을 적게 늘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비율이 이제 높이는 순간 이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비용이 높은 이유는 2021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 비용이 해외 주요국보다 10% 정도 높은 수준인데 주요 기자재라든지 설치 비용, 시공 비용이 주요국 대비해서 18% 정도 낮은데 이윤과 금융 비용, 인허가 등 간접 비용이 68% 정도 더 들어간다. 그래서 그게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태양광에 대한 설치를 늘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지금 한국전력이 그 태양광 사업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민자 사업자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태양광 단지를 짓고 그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 에너지를 한국전력이 일부 돈을 주고 그걸 이제 사오는 가격입니다. 근데 그 사오는 게 굉장히 비싸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단가가 낮은 비용이 원전입니다. 원전. 그리고 석탄 에너지도 75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석탄 대신해서 태양광 까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해상 풍력이 엄청나게 원전이 엄청나게 싸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 태양광과 원전 비용이 거의 비슷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원전 대비해서 태양광이 쌉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태양광을 깔면 깔수록 이제 전기 에너지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미국과 유럽, 중국과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그런 태양광과 해상 풍력에 대한 단가를 먼저 낮추고 나서 비율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서남에 대한 해상 풍력 판매 단가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2020년에 234원이죠. 킬로와트 시당. 근데 2022년부터 엄청나게 급증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설치를 하면 한국전력이 이 생산 단가를, 판매 단가를 이제 다 주고 사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사오면 사올수록 이제 한국전력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싸게 판매를 하려고 해도 당연히 싸게 팔기가 어렵겠죠.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높아지면 우리 가정집의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눈물을 머금고 세금을 좀 더 내고 이제 민생이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이제 산업용 전기가 인상이 되면 이게 이제 기업들에게 이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탈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기업에 대해서 좀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기업에 대해서 전기세를 많이 내라 그러고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계속 이제 좀 어렵게 만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외로 값싼 이 국가들로 대체해서 공장을 짓고 나가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많은 이 우리나라 공장들이 이동을 해서 나가는 격이고요. 실제로 인건비가 싸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전기료가 이전보다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153.5원, 킬로와트 시당 153.5원입니다. 근데 미국 텍사스 같은 경우는 112원이고요.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싸고요. 독일은 너무 비싸죠. 독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 가장 낮은 수준의 전기료에 대한 그런 이 지역으로 가서 공장을 지으면 생산 단가가 훨씬 낮아질 거고 기업에 대한 이윤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러한 국가들의 낮은 전기료와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이 공장을 지을 때 그런 세금에 대한 절하라든지 그런 지원금을 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자리 잡은 공장은 전기료는 이제 킬로와트 시당 41.2원, 밤에 낮에는 65원으로 엄청나게 이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도 이러한 이 움직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세가 인상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런 탄소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게 너무 급격하게 전기세가 인상이 되었을 때는 기업에 대한 이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료에 대한 인상을 하지 않아야 되고 생산 단가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틀어막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에 대한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료도 전기료고 저런 확대도 확대이지만 우리나라의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10%라고 하더라도 뭐 멕시코의 10%는 32테라와트인데 우리나라의 10%는 55테라와트입니다. 그래서 1%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상황인데 요걸 이제 32.9%까지 2038년에 늘린다고 하면 이
10.8TWh를 어떻게 이제 늘릴 건가. 그리고 그걸 늘리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이 비용 자체가 지금 미국과 그다음 중국, EU 대비해서 생산 단가가 지금 2배 이상 들어가게 되고, 우리나라 특히 원전 에너지보다 단가가 훨씬 높은 이러한 이 에너지원을 급격하게 늘렸을 때 거기에 대한 산업용 전기세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그게 이제 우려스럽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이 그렇게 순탄스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런 사모펀드라든지 그런 이제 개인 주주들이 많이 들어와서 회사를 설립하고 그 펀드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이런 사업비를 조성해서 대규모 단지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이제 생산하는 전기료로 한전에다 팔고 수익금을 회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물건을 직접 공장에 가서 받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중간중간에 유통업자를 껴갖고 여기저기서 이제 배달하는 비용을 그런 이제 붙여다가 점점 이제 우리가 받는 마지막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상풍력과 같은 이러한 파트들은 우리나라 이제 터빈 개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중국산 이 가격에 우리가 또 무릎을 꿇어서 계속 이제 중국산이 저가 공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터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용량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뭐 유니슨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있긴 한데, 사실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이 해상풍력 참여 기업들이 지멘스 감회사, 베스타스, 그다음에 뭐 여기 민량, 지멘스 감회사, 베스타스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 터빈에 대한 이 가격이 가장 비싸거든요, 해상풍력에서는. 근데 그 대부분의 이 기업이 외산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그 외산 같은 경우는 풍력 단지가 많이 들어섰고, 그다음에 바람에 대한 방향으로 인해서 그런 해상 풍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해놨고 기업이 발전해서 좀 이런 해외로 이렇게 수출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거기서 생산하는 단가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단가는 완전히 다르겠죠. 익류를 붙여서 팔 거고요.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 겁니다. 운반비.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에 대한 비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싼 이유도 우리나라 제조 시스템이 이렇게 확충이 되어 있는 거고, 건설에 대한 노하우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국가에 맞는 에너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걸 갑자기 체질 변화를 급격하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CFE100입니다. 여기 1이 빠졌네요. CFE100이라는 무탄소 에너지를 100%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출범시키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이전부터 CFE에 대한 해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2011년, 1995년에도 있고요. 2023년에도 있고 좀 계속해서 이런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 인텔, 보잉, MS, IBM 뭐 이런 약 400개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구매자 연합으로 이렇게 2019년에 출범이 되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750개의 기업이 소니, 미쓰시비, 도요타, 혼다, 도쿄전력 등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구글은 계속 끼어 있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에 지금 이제 CDP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이제 무탄소에 대한 그런 이 에너지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100%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그 전체 목적은 탈탄소이기 때문에 탈탄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방법을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는 단순히 이제 이 CFE100이라든지 RE100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전력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증가하더라. 거기에 나타난 게 갑자기 AI라는 단어가 나타났고요. 이 AI라는 것이 유행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AI가 이렇게까지 활성화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 이러한 흐름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고 바뀌기 시작했고요. 이 AI의 특징은 뭐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특징은 좁은 면적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에 대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사실 그게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유럽에 대한 에너지를 좀 보시면 실제로 태양광으로 국가 전력의 100%를 달성하는 국가도 있겠지만 100%를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너지 전력에 있어서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제 계속 생산할 수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이 변동성이 사실상 에너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 이 구조들, 그 다음에 그런 이제 AI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한시라도 이 전력이 공급이 끊겨서는 안 되거든요. 낮에는 들어오고 밤에는 끊기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구조의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우리나라가 태양광을 많이 늘려서 바짝 이제 생산해갖고 어떤 시기에는 1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 좋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100%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20%까지 낮아지는 이 시점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80%에 대한 공백을 과연 뭘로 메워야 되는가가 핵심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재생에너지만 늘렸을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엔비디아 CEO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다시 원전 에너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있지만 원자력 에너지를 같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폴란드, 영국, UAE, 사우디, 핀란드, 슬로베니아, 지금 이제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총리는 내일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또 원전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지금 몇 개 국가밖에 없지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슬로바키아를 떠나서 이제 뭐 네덜란드라든지 티르키예,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이런 베트남 이런 여러한 국가들,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다시 검토를 하고 늘리고 있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 협상자 선정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수주를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원전이죠. 그래서 한번 그러한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EU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봉인 해제를 선언하게 됩니다. 34개 국가가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주요국들이 기후위기 속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원전 봉인 해제를 선언했다. 그래서 AP통신에 따르면 EU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가 공동 개최한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34개국이 원전 봉인 해제를 공식 선언을 하면서 이제는 EU 내에서도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확대에 좀 이제 가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탄소면 지금 원자력이라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AI와 같은 그런 좁은 면적에서 지속적인 이 안정적인 수급이 필요한 에너지원에서는 무탄소가 교집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원자력 외에는 사실 지금은 대안이 없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추세가 믹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EU도 이제 원전은 청정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고 K 텍소노미에 포함했고 우리나라는 EU도 지금 이제 EU 텍소노미에 이제 청정 에너지로 원전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 재생에너지를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원전 에너지에 대한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10년 사이 이제 2배 늘려가지고 이제 건설 중인 게 지금 38기, 그죠? 미국을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14곳이 지금 원전 확대를 지지하면서 게임 체인저에 대한 산업으로 지정을 하였고요.
모건셀리를 비롯해서 그 많은 은행들이 이제는 원자력 3배 확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3배 확대는 UAE에서 열렸던 COP28에서 이렇게 여러 국가가 모여가지고 1176기가와트까지 3배로 늘리자라고 지지를 하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지금 SMR 시장이 400조 시장으로 성장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이미 80여 개의 노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개발을 앞서가고 있고 단순히 이제 재생에너지로만 모든 에너지원을 채운다고 한다면 저렇게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이 SMR을 개발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COP28에서 다 모여가지고 원전에 대한 확대 선언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RE100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RE100이라는 것은 태양광, 풍력을 제외한 다른 에너지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RE100을 달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이렇게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해서 내가 운용해도 내가 그걸 재생에너지를 구매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재생에너지만 국가에서 줄 수만 있다면 그 이상으로 크게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제조업이 28.4%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전체 32.9에다가 이제 뭐 수소, 기타 치면 한 4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만 돼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을 보면 탈원전을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눌리는 국가는 전 세계에 딱 2곳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대만이나 그다음에 독일이겠죠. 그 정도 수준이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와 산업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를 늘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용이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막연하게 재생에너지 비중만 늘린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높아지게 되고 그 높은 산업용 전기료가 지금 기업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기업의 그런 제조 경쟁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을 떨어뜨려 가지고 경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쇠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답은 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원전 에너지도 늘려서 적절한 단가와 그 다음에 적절한 이제 안정성,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탈원전은 잘못되었고 전체적인 탈탄소 에너지 추진은 지금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에너지에 대한 그런 시장은 계속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